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쉬었는데 미국은 계속 영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랑 S&P 500 지수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가 어떤 날은 크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지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간이 마침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기업 실적 발표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적 시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매 시즌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은 회계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연초 이후 나스닥 지수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 빨갛게 칠한 음영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날은 지수가 크게 올랐고 어떤 날은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원인은 실적이었습니다. 아까 표시한 1월 하순부터 2월 초부터 이어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수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빵이나 마가로 정의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불러야 되죠. 그리고 테슬라,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간, 사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 상장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간을 우린 어닝 시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 실적 발표가 집중된 시기인데요. 분기, 반기, 연간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이라고 함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데요. 이 결산법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기업의 1년을 12개월로 두죠. 근데 그 12개월을 1월부터 12월로 계산할 수도 있고 6월부터 그 이듬해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이라는 것은 12월 말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업의 1년 사이클이 1월부터 12월까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분기 실적은 1, 2, 3월이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 4, 5월쯤에 나오고요. 2분기는 4, 5, 6월이 지나고 7, 8월쯤에 나옵니다.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실적 발표에 시차가 적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3월 31일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도 그날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45일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마다 또 기업마다 회계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달력상의 연도와 달리 각 기업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결산을 하고 손익을 하고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죠. 달력상의 연도와 달리 기업들이 일정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안에서 재무 상태도 평가하고 결산도 하는 회계 연도상의 사업 연도를 우리는 회계 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분기는 4, 5, 6월인데 회계 연도가 달라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2분기가 그 2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애플의 실적 발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22년 1월 27일 날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애플이 첫 번째 분기,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제목에 띄워놨습니다. 아니 1분기면 1, 2, 3월인데 2월 어떻게 1월 하순에 발표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2021년 12월 25일에 종료된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력상으로는 10월부터 12월 실적인데 회계상으로는 22년 회계연도의 1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FY는 fiscal year라고 해가지고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닝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실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실적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정한 것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센서스라는 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 평균을 의미하는데 그 평균 예상치보다 실제 영업이익이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고요. 낮으면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기사에서 얘기할 때 예상치 대비 10% 이상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그 반대로 10% 아래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어닝 쇼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공개된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증권사들도 이 이후 연도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도 다가올 분기나 연도의 목표치,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니까 그날 나스닥 지수는 3.13% 상승했어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애플 주가도 이날 확 뛰었고 나스닥 지수도 확 뛰었죠. 반대로 메타가 어닝 쇼크를 내니까 나스닥 지수도 동일하게 빠졌습니다. 메타는 이날 26%나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도 3.74%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시가총액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가 변동이 생긴 겁니다. 이외에도 금리 인상처럼 이제 기술주의 부정적인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왜 성장주 혹은 기술주에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받을 수 있는 수익, 이자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하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었던 2020년과 2021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빌리는 값,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익을 많이 낼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이 성장주들에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위축됩니다. 근데 성장주들은 지금 많이 투자를 해놔야 미래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들의 투자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주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도 약간 타격이 있는데요. 성장주들이 왜 이렇게 높은 기대를 받아왔냐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10년, 20년만 기다리면 나중에 잭팟을 터뜨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미래에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받아왔는데요. 근데 주가는 계산할 때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을 금리를 사용해서 할인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할인율은 금리랑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 미래에 창출할 현금의 가치가 많이 할인돼서 현재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래에 창출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나온 이 현금 흐름 할인 방법인데요. 1년 후에 창출할 캐시플로우를 할인하고 2년 후에 창출할 캐시플로우를 할인하고 N년 후에 창출할 캐시플로우를 할인해서 지금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금리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할인율도 커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적 기사 읽는 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작년 초네요. 작년 이맘때 적은 실적 기사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겠어요?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적 기사는 대부분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요. 여기서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교 시점은 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요. 왜냐하면 분기마다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랑 1분기를 비교한다기보다는 2분기랑 작년 2분기를 비교하는 것이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더 타당한 비교 조건이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YOY, Year over Year라고 해서 YOY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는 Quarter on Quarter라고 해서 QOQ로 표시합니다. 아마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 이 YOY랑 QOQ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실적 기사를 쓰냐? CNBC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EPS랑 Revenue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실적 기사의 구성도 다르고 사용하는 회계 용어도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회계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적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영어로 income statement인데요. 제가 애플의 최근 분기 손익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net sales란 말도 있고 cost of sales란 말도 있고 gross margin이란 것도 있고 operating expenses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번역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찰떡 같은 번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윗줄에는 net sales라고 나와 있죠. net이라는 건 순이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sales는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net sales 부분 그리고 total net sales라는 거는 그냥 총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cost of sales라고 나와 있죠. cost,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여기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total cost of sales는 매출 원가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총 매출에서 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을 뺀 다음에는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는 영업 비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 R&D, 연구 및 개발 비용도 있고요. 마케팅 비용, 그리고 판관비를 측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다 합한 게 영업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 총 이익에다가 영업 비용을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 이익이 나와요. 영어로는 operating incom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랑 관련 없는 수익 혹은 비용을 합산을 하고요. 거기에다 각종 세금까지 더해요. 이걸 영업이익에서 빼면 당기순이익 혹은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플은 총 매출이 1239억 달러였고요. 영업이익은 414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46억 달러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 페이지인데 그 넷 인컴, 당기순이익 밑에는 이제 EPS가 나와요. 우리나라 실적 기사에서는 EPS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미국에서는 EP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earnings per share EPS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dilu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EPS가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왔죠. EPS, 주당 순이익은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추이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PS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가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 페이지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diluted라는 부분은 전환사채나 아니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한 파트인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애플을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읽는 법을 알아봤는데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가져와 봤더니 왜 첫 줄이 다르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보세요. 왼쪽에는 net sales가 가장 위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revenues라는 단어가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net sales랑 revenues가 다른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은 용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이 같은 용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매출은 애플에서는 net sales라고 표현이 됐고 테슬라에서는 revenues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애플에서는 cost of sales라고 표현된 반면에 테슬라에서는 cost of revenues라고 표현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애플에서는 operating income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income from operations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이 순서만 알아두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영업외 수익이나 비용 그리고 법인세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그 당기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EPS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실적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를 보실 게 아니라면 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에드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드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된 네모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궁금한 종목을 입력하시고 애플을 검색했더니 오른쪽과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latest filings라고 해서 최근에 공시된 것들, 최근에 공시된 문서들이 떠요. 여기에서 우리는 10Q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분기 보고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2022년 1월 28일에 공시된 10Q 보고서를 확인하면 아까 제가 가져왔던 그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다트도 조금 보기가 힘들잖아요. 미국의 에드가도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깔끔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업별로 자기들의 실적을 공시한 IR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종목명을 입력하고 IR을 씁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각종 상장사들의 IR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IR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제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결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IR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실적 발표는 보통 컨퍼런스 콜을 이용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 콜의 녹음본을 많은 경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애플도 이렇게 애플의 Financial Results 컨퍼런스 콜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관심 있는 종목이 여러 개라서 좀 여러 곳의 정보를 한 번에 봐야 되겠다 싶으시다면 이런 파이낸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경에 다니기 때문에 한경 글로벌 마켓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한경 글로벌 마켓을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을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뭐 요약, 차트, 분석 이런 식으로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적이 궁금한 거니까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요. 그러면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나올 텐데요. 우리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가장 궁금하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순서대로 손익계산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그 분기에는 매출이 1,239억 달러였죠. 앞으로 돌아가 보면 손익계산서에 똑같이 총 매출은 1,239억 달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분들 중에 나는 영어랑 좀 친숙하지 않다, 영어를 한 차례 더 번역해야 되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한경 글로벌 마켓에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들을 가져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마찬가지로 여기 돋보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검색한 뒤에 여기 파이낸스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랑 밸런스 시트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아까 말한 손익계산서고요. 밸런스 시트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 실적 발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왜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시점에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뤘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적 발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경우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경우에 주가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과 메타의 사례를 통해서 실적이 기업 주가에 그리고 전체 주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쭉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